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50세가 넘으면 늦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50세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시점이다. 그 나이가 되면 세상이 보이고 사람의 본심이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보여야 한다. 나는 50세가 되던 해에 깨달았다. 삼성은 위기다.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다. 회장님, 지금 회사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가장 빛날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것을. 그것은 기업만의 진리가 아니라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나는 50세를 넘기며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렸다. 남보다 빨리, 남보다 많이, 그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50세에 나는 달랐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질문이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지혜로워진다고들 하지만 나는 그 나이에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나 자신이 익숙한 성공에 갇혀 있었다. 나는 그렇게 깨달았다. 인생의 진짜 위기는 실패가 아니라 변화를 두려워하는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그날 나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공장으로 향했다. 어둠이 채 그치지 않은 새벽, 공장의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기계의 진동이 바닥을 울렸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공기 속에 섞여 있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우리는 멈추지 않고 일하지만 생각은 멈춰 있구나. 그 순간 내 안에서 어떤 확신이 생겼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언젠가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나는 그날 일기를 썼다. 지금이 바로 나 자신을 바꿔야 할 순간이다. 50세 이후의 인생은 외부의 싸움이 아니다. 그것은 내 안의 싸움이다. 젊을 때는 세상을 이기려 하지만 그 나이가 되면 자신을 이겨야 한다. 나는 50세 이후의 내 삶을 제2의 성장기라고 불렀다. 젊을 때의 성장은 몸으로 하는 것이지만 나이가 든 뒤의 성장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이 가장 위험하다고 느꼈다. 그만두는 순간 퇴보가 시작된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멈추는 순간 추락이 시작된다. 그 무렵 나는 회사의 보고서를 받아보았다. 매출은 성장했고 이익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그러나 내 눈은 다른 곳에 머물렀다. 제품 불량률, 고객 불만, 해외 시장에서의 평가. 그 모든 수치들이 나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다. 우리는 빠르지만 깊지 않다. 그것이 바로 위기의 본질이었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움직이려 하지만 정작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깊이가 없는 속도는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나는 그때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속도를 줄이되 깊이를 더하자. 나는 임원들을 모았다. 회의실에 공기가 팽팽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지금의 성장은 가짜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고 있을 뿐이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다. 한 임원이 물었다. 회장님, 지금도 업계 1위인데 왜 위기입니까? 나는 단호히 말했다. 바로 그 1위라는 말이 문제다. 사람은 1위가 되면은 멈춘다. 멈추면 썩는다. 그날 나는 또 하나의 결심을 세웠다. 삼성을 다시 태어나게 하자. 그러나 그 말은 동시에 나 자신에게 하는 선언이었다. 이거니 너도 다시 태어나야 한다. 나는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깊은 고독 속에 있었다. 50세 이후의 인생은 누가 알려주지 않는다. 책에도 학교에도 답은 없다. 그때 필요한 건 용기였다. 변화는 젊은 자의 특권이 아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자의 의무다. 나는 그 말을 스스로의 신조로 삼았다. 인생의 전반전에서는 성공이 중요했지만은 후반전에서는 의미가 중요했다. 의미 없는 성공은 허물을 낳는다. 나는 이제 돈보다 철학을, 결과보다 과정의 가치를 보기 시작했다. 그 시절 나는 자주 새벽 공기를 맡으며 걸었다. 겨울의 공기는 차갑고 매서웠다. 그러나 그 공기 속에는 이상하게도 새로운 시작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그 냄새를 변화의 냄새라 불렀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50세 이후의 인생을 내리막길이라 말하지만 나는 그것이 오히려 두 번째 오르막길이라고 믿었다.
젊은 시절의 오르막은 몸으로 가는 길이었다면 이제의 오르막은 마음으로 가는 길이었다. 나는 그 무렵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째,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는가? 둘째, 나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가? 셋째, 나는 여전히 도전하고 있는가? 이 3가지 질문에 예라고 답하지 못하는 날 인간은 멈춘다. 50세 이후의 인생이 빛을 잃는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정체 때문이다. 나는 그 진실을 알기에 매일 나 자신을 의심했다. 의심은 불안이 아니라 성장의 시작이었다. 많은 이들이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그 나이에 왜 그렇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답했다. 나는 젊은 시절의 실패보다 늙은 시절의 안정을 더 두렵다. 안정은 아름답지만 그것은 종종 위장을 한 쇠퇴다. 나는 안정 대신 변화를 택했다. 왜냐하면 변화를 택한 사람만이 진짜 젊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이는 숫자지만 젊음은 태도다.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것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 공장의 불빛, 회의실의 공기, 직원들의 표정, 그 모든 것 안에서 나는 정체된 나를 보았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다시 배우자, 다시 시작하자, 다시 태어나자. 그것이 나의 첫 번째 황금 법칙이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50세 이후의 인생을 다시 쓸 수 있다. 나는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가려 한다. 변화를 결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다. 그것은 변화를 실행하는 것이다. 다음은 나의 개혁이 현실과 부딪히며 시작된 진짜 싸움의 이야기다. 내 안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과의 싸움이었다. 변화를 외친다는 건 쉽다. 그러나 변화를 실행한다는 건 피를 흘리는 일이다. 나는 그것을 50세 이후에 뼈저리게 배웠다. 회의실 안에서 개혁을 선언했을 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회장님이 너무 서두르신다. 또 누군가는 말했다. 지금 방식이 틀리지 않았는데 왜 바꿉니까? 나는 그들의 말 속에서 두려움을 보았다. 두려움은 언제나 변화를 막는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변화를 멈추는 순간 쇠퇴가 시작된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내부의 저항과 싸워야 했다. 그 싸움은 외부의 경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어제의 방식을 버리자. 성공의 기억이 우리의 적이다. 회의실은 고요했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한 사람들, 나와 함께 회사를 키워온 동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눈빛이 나를 아프게 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변화를 거부하는 자는 결국 시간을 거부하는 자다. 그리고 시간은 그런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나는 개혁의 첫걸음으로 습관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했다. 작은 규칙을 무너뜨리고 익숙한 질서를 흔들었다. 임원들의 보고 방식을 바꾸고 회의 시간을 줄이고 문제를 감추는 대신 드러내게 했다. 처음엔 모두가 불편해했다. 회장님, 이런 방식은 비효율적입니다. 나는 말했다. 효율이란 결국 익숙함의 다른 이름이다. 익숙한 것을 깨야 새로운 효율이 생긴다. 그 말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알고 있었다. 불편함은 혁신의 문턱이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곧 분노로 변했다. 어느 날 한 중력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바꾸려 하십니다. 직원들이 지쳐갑니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지쳐야 깨어난다. 잠든 조직은 절대 깨어나지 않는다. 내 말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불 꺼진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퇴근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나의 싸움은 그제야 시작이었다. 내부 저항은 점점 노골적이 되었다. 개혁 회의가 열리면 일부는 늦게 들어오고 일부는 일부러 침묵했다. 나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그것은 수능이 아니라 반항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한다. 나 역시 그랬다. 젊은 시절에는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도 안정이라는 단어에 안주하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너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 변화를 말하면서 진짜 바꿀 용기가 있느냐? 그 질문은 내 가슴을 찔렀다. 그 시절 나는 늘 새벽에 일어나 일기를 썼다. 오늘도 싸워야 한다.
하지만 오늘의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다. 더 정확히는 나 자신이다. 나는 내 안에 나태함,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나, 그리고 과거의 성공을 붙잡으려는 나와 싸웠다. 그 싸움은 외롭고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내 인생을 다시 태어나게 했다. 50세 이후의 인생은 싸움이 아니라 정화다. 불필요한 것을 태우고 본질만 남기는 시간이다. 나는 개혁의 상징으로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준비했다. 당시 많은 이들이 반대했다. 회장님, 내부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때는 오지 않는다.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나는 선언했다. 삼성을 다시 태어나게 하라. 그 말은 나 자신에게 한 다짐이었다. 그날 연설을 마친 뒤 나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혼자 앉았다. 창밖에는 독일의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그 비를 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하밍생 안옵스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변화를 외치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변화를 견디는 사람은 드물다. 개혁은 불처럼 뜨겁지만 동시에 얼음처럼 차갑다. 불은 타오르지만 그 불 속에서 자신이 녹아내린다. 나는 그 과정을 견뎠다.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달았다. 진짜 리더십은 명령이 아니라 모범이다.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변해야 했다. 나는 회장실을 나와 현장으로 내려갔다. 공장의 냄새, 기계의 진동, 직원들의 땀 냄새, 그 속에서 나는 잊고 있던 삼성의 심장을 다시 느꼈다. 그들은 묵묵히 일하고 있었다. 불만도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이 개혁은 나 혼자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아이들이 변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많은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그들의 눈에서 미약하지만 분명한 불꽃을 보았다. 그것이 나의 희망이었다. 그러나 변화는 단 한 번의 결심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사람은 쉽게 지치고 조직은 다시 관성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나는 매일같이 말했다. 어제의 성공을 믿지 마라. 어제의 방식은 오늘의 실패다. 나는 매일 회의 때마다 스스로를 다그쳤다. 이건희, 너는 진짜 변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내 엄격함을 두려워했지만 그 엄격함은 나 자신에게도 향했다. 변화는 리더의 결심에서 시작되지만 리더의 일관성으로 완성된다. 그 무렵 나는 또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다. 50세 이후의 삶이 어려운 이유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익숙한 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버린다는 건 고통이다. 하지만 버리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 나는 그 고통을 견뎠다. 내 이름으로 쌓인 권위, 익숙한 방식, 안정된 시스템, 그 모든 걸 다시 의심했다. 그리고 말했다. 다 버리자. 남는 것이 진짜다. 사람들은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이렇게까지 바꿔야 합니까? 나는 대답했다. 그렇다. 나 자신도 바꾸었으니 회사도 바뀌어야 한다. 50세 이후의 인생은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과정이다. 나를 다시 세우는 일, 그것이 바로 개혁의 본질이었다. 시간이 지나며 조직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했다. 처음엔 반발하던 사람들이 점점 나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변화를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진짜 변화는 강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감염으로 퍼지는 것이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일기에 썼다. 오늘 처음으로 사람들이 내 말이 아니라 내 의도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변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된다. 나는 그날 두 번째 황금 법칙을 가슴 깊이 새겼다. 과거를 버릴 용기를 가져라. 버리는 자만이 새로워질 수 있다. 버리지 못하면 그 모든 성공은 오래된 박물관의 전시품이 된다. 그리고 나는 다음 싸움을 준비했다. 변화의 토대 위에서 이제 나는 새로운 혁명을 꿈꾸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회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바꾸는 일이었다. 다음은 내가 품질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던 시절의 이야기다. 그곳에서 나는 진짜 완벽의 의미를 배웠다. 그날 나는 공장으로 내려갔다. 반도체 생산 라인에 소음이 귀를 울렸고
공기의 온도는 미세하게 뜨거웠다. 기계는 쉬지 않고 돌아갔지만 내 눈에는 이상한 공백이 보였다. 제품은 쏟아지고 있었으나 그 속에는 혼이 없었다. 나는 느꼈다. 우리는 많이 만들고 있지만 제대로 만들고 있지 않다. 그 깨달음은 전기처럼 내 몸을 스쳤다. 나는 그날 이후로 품질이라는 단어를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으로 보기 시작했다. 50세 이후에 나는 완벽을 다시 정의했다. 완벽이란 남이 보는 눈앞의 성취가 아니라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정직함이었다. 나는 제품의 불량률보다 마음의 불량률이 더 무섭다고 생각했다. 제품의 결함은 고칠 수 있지만 사람의 태도에 생긴 균열은 조직 전체를 병들게 한다. 그래서 나는 품질 혁명을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니라 사람의 의식부터 바꾸는 일로 시작했다. 나는 임원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말했다. 지금부터 모든 기준을 새로 정한다. 괜찮다는 말은 이제 금지다. 오직 완벽하다만 남겨라. 모두가 놀랐다. 한 임원이 물었다. 회장님, 완벽이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나는 단호히 말했다. 불가능한 것을 추구하는 순간 가능한 것들이 따라온다. 완벽을 추구하지 않으면 평범함에 머무를 뿐이다. 그 말은 나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다. 그 무렵 나는 일본을 방문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가진 기업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다. 일본의 공장들은 조용했다. 기계의 움직임마저 예술처럼 느껴졌다. 작은 나사 하나에도 혼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그 정성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 이것이 진짜 경쟁력이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우리는 기술은 배웠지만 정신은 배우지 못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나는 즉시 품질혁명회의를 소집했다. 지금부터 삼성을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 품질은 우리의 생명이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모두가 두려워했다. 회장님, 그렇게 하면 비용이 너무 올라갑니다. 시장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끊었다. 품질이 없으면 시장도 없다. 가격은 잊혀져도 품질은 기억된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질은 생명이다. 이 말이 삼성을 살릴 것이다. 나는 직접 공장을 돌았다. 불량품을 발견하면 즉시 중단시켰다. 어떤 날은 직원들 앞에서 완제품을 부수기도 했다. 이게 삼성의 이름으로 나가도 되겠나? 그 한마디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어떤 이는 그 장면을 두려워했지만 나는 그것이 진짜 교육이라고 믿었다. 사람은 충격을 받을 때 진심으로 배운다. 그리고 그 충격이 품질을 만든다. 그 시절 나는 디테일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다. 나사 하나, 포장 하나, 글자 한 줄까지도 완벽을 요구했다. 많은 이들이 피곤해했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디테일이 품질을 만든다. 품질이 신뢰를 만든다. 신뢰가 회사를 만든다. 그 순서를 거꾸로 하면은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무너진다. 인생도 똑같다. 작은 습관 하나, 사소한 약속 하나가 결국 한 사람의 품질을 결정한다. 나는 어느 날 한 신입사원이 만든 보고서를 받았다. 오타가 있었다. 나는 그를 불렀다. 이건 실수인가? 그는 작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급해서. 나는 조용히 말했다. 급할수록 정확해야 한다. 그 한 글자가 네 태도를 말해준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질책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 품질이란 태도의 문제임을 알려주고 싶었다. 품질은 결국 사람의 철학에서 나온다. 나는 회사의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품질은 손끝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내가 실제로 본 가장 뛰어난 기술자들은 늘 조용했다. 그들은 제품을 만들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듬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마음이 흐트러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품질 혁명을 곧 자기 혁명이라 불렀다. 나는 어느 날 이런 말을 했다. 불량품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그 말이 회사를 뒤흔들었다. 모든 관리자가 자기 부서를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다. 불량률은 점점 떨어졌고 고객의 신뢰는 높아졌다. 그러나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좋아졌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나는 다시 경고했다. 그 말이 나오면은 그날부터 우리는 후퇴한다.
완벽이란 도착점이 아니라 끊임없는 여정이었다. 품질 혁명은 단순한 경영의 전환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선언이었다. 나는 늘 내 안에 분량을 찾으려 했다. 게으름, 자만, 타협, 그것들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결함이었다. 그래서 나는 50세 이후의 삶을 내면의 품질 관리라 부른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삶이 흐트러진다. 나는 매일 나 자신을 점검했다. 오늘 나는 정직했는가, 집중했는가, 진심이었는가? 그 세 가지가 내 삶의 품질 기준이었다. 그 시절 나는 해외에서 열린 품질 세미나에 초청받았다. 강연을 마치고 한 젊은 기업가가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완벽을 추구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완벽은 목표가 아니라 습관이다. 매일 조금씩 정성을 더하다 보면 언젠가 그것이 완벽이 된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에게서 과거의 나를 보았다. 불완전했지만 배우려는 눈빛을 가진 사람. 바로 그 태도가 품질의 출발점이었다. 나는 인생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 인간관계든 일상이든 모든 것은 품질이 중요했다. 말의 품질, 생각의 품질, 관계의 품질, 사람의 품격은 결국 그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사는가로 결정된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성공은 운이 아니라 정성의 총합이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50세 이후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품질을 바꿔야 한다. 삶의 품질을 높이면 인생의 결과도 따라온다. 그것이 나의 세 번째 황금 법칙이었다. 작은 것 하나에도 혼을 담아라. 그러나 품질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었다. 나는 세계 무대에서 더 큰 벽과 마주해야 했다. 기술의 벽, 자본의 벽, 그리고 문화의 벽. 다음은 내가 세계 시장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맛보고 다시 일어섰던 이야기다. 진짜 실패와 진짜 결단의 순간이었다. 나는 세계 시장으로 나갔다. 그것은 새로운 전쟁터였다. 한국 안에서는 1등이라 불렸지만 국경을 넘어선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세계는 냉정했고 기술의 격차는 현실이었다. 공항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쿄, 뉴욕, 프랑크푸르트의 불빛은 찬란했지만 그 불빛 속에서 나는 이상한 어둠을 느꼈다. 우리는 아직 멀었다. 그날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자신감보다 충격이 컸다. 자만이 깨지는 소리가 귀에 울렸다. 해외 전시에서 처음으로 삼성의 제품이 외면당했을 때 나는 충격을 받았다. 일본의 부스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우리의 부스 앞에는 몇 명의 바이어만이 서 있었다.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이 아닌 의심이 있었다. 한 외국 바이어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품질은 나쁘지 않지만 신뢰가 없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나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신뢰가 없다. 그 말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었지만 신뢰는 사람의 시간으로만 쌓을 수 있었다. 나는 그날 밤 긴 메모를 남겼다. 우리는 기술로 도전하지만 정신으로는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날부터 나는 기술보다 문화를 바꾸는 일에 집중했다. 기술은 외부의 경쟁이었지만 문화는 내부의 싸움이었다. 한국식의 빨리빨리 문화, 보여주기식 성과, 단기적인 목표, 그것이 우리를 세계에서 작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세계 시장에서의 첫 패배는 잊을 수 없다. 한 유럽 거래처와의 계약이 거의 성사되었는데 마지막 검수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했다. 상대는 냉정하게 말했다. 이건 당신들 수준에서 최선입니까?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자존심이 무너졌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구름 아래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지만 내 마음속은 어두웠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나는 다짐했다. 이 실패를 자산으로 만들겠다. 한국에 돌아온 나는 전 직원에게 말했다. 이번 실패를 숨기지 마라. 모두에게 공개하라. 우리는 실패로부터 배워야 한다. 일부 임원들은 반대했다. 회장님, 그건 기업 이미지에 좋지 않습니다. 나는 말했다. 이미지는 현실을 가릴 수 없다. 현실을 바꿔야 이미지가 바뀐다. 그날 이후 삼성은 실패를 숨기지 않는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끄러운 것은 배우지 않는 것이다. 나는 실패를 통해 기회의 본질을 다시 배웠다. 기회는 위기 속에 숨는다. 그리고 위기를 직시하는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를 피하려 하지만 나는 위기를 껴안았다. 그것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50세 이후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고통 속에서 자란다. 고통을 외면하면 성장도 없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실패가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그렇게 묻는 순간 실패는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그것은 나를 새로운 길로 데려갔다. 그 시절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은 치열했다. 일본 기업들은 이미 10년 앞서 있었고 미국 기업들은 자본과 브랜드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우리는 언제나 후발주자였다. 그러나 나는 그 사실이 오히려 좋았다. 후발주자는 배울 수 있고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임원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 패배했지만 패배 속에서 더 큰 자산을 얻었다. 우리는 아직 젊다. 나도 삼성도.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신념이었다. 나는 국제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다른 나라의 CEO들과 대화했다. 그들은 나보다 말이 빠르고 논리가 정교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에는 피로가 있었다. 나는 그 피로 속에서 작은 확신을 얻었다. 그들은 유지하려 싸우고 나는 만들어가고 있다. 유지하는 자는 이미 정점에 있고 만들어가는 자는 아직 성장 중이다. 나는 그 차이가 결국 세상을 바꿀 것이라 믿었다. 그 무렵 나는 위기의 본질을 다시 정의했다. 위기는 실패가 아니라 자만의 경고였다. 실패는 되돌릴 수 있지만 자만은 되돌릴 수 없다. 나는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경고했다.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나를 늘 깨어있게 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안정과 성공을 원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함정이다. 50세 이후의 인생이 무너지는 이유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긴장의 상실이다. 나는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 늘 새로운 도전을 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한 글로벌 기업의 회장이 나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하려는군요.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우리는 늦게 시작했으니 빠르게 배워야 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인으로서의 운명이었다. 늦게 시작했기에 멈출 수 없었다. 나는 그 늦음을 에너지로 바꿨다. 그리고 그 늦음이 나를 더 멀리 데려갔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는 나쁜 것이 아니다. 포기가 나쁜 것이다. 실패한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포기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삼성을 실패 위에 세웠다. 수많은 실언과 좌절 그리고 무너짐 속에서 우리는 강해졌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실패를 모르는 인생은 얕다. 실패의 깊이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짜 강해진다. 어느 날 나는 회의실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세계 1등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다. 모두가 놀랐다. 나는 이어 말했다. 신뢰는 결과가 아니라 철학이다. 우리는 제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신뢰를 파는 회사가 되어야 한다. 그 순간 나는 성공의 의미를 완전히 다시 썼다. 그리고 그 새로운 철학이 이후 삼성의 DNA가 되었다. 나는 실패를 통해 세상과 자신을 동시에 배웠다. 세상은 냉정하지만 공정하다. 진심으로 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 나는 세계 시장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그 무릎 꿇음이 나를 더 크게 세웠다. 사람은 무릎을 꿇을 때 진짜 높이를 배운다. 나는 그때 알았다. 패배는 수치가 아니다. 포기가 수치다. 그것이 내 네 번째 황금 법칙이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이제 실패의 두려움을 넘어 나는 다시 도전의 불을 붙이려 했다. 더 이상 따라가는 경영이 아니라 세상을 앞서가는 경영. 다음은 그 도전의 불꽃이 세계를 바꾼 순간의 이야기다. 내 인생 두 번째 도약, 그리고 글로벌 비전의 시작이었다. 나는 패배를 통해 배웠다. 세상은 냉정했지만 그 냉정함 속에 진실이 있었다. 그 진실을 본 순간 나는 두 번째 도약을 준비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진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나는 임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만든 제품을 자랑하지 마라. 우리가 만들 세상을 자랑하라. 그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 그때부터 나는 기술을 이익의 도구가 아니라 인류의 언어로 보기 시작했다. 삼성은 이제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세상과 대화하는 존재가 되어야 했다. 그 시절 나는 반도체의 미래를 걸었다. 세상은 나를 미쳤다고 했다. 회장님, 메모리 시장은 이미 일본이 장악했습니다. 세계의 기술 격차는 10년 이상입니다. 그러나 나는 단호했다. 10년 뒤를 보고 투자하라. 지금의 시장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을 봐야 한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확신하고 있었다. 세상은 늘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이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남들이 포기한 곳에 기회가 숨어 있다. 나는 반도체 공장 부지에 처음 섰던 날을 잊지 못한다. 황량한 들판 위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아직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었지만 내 눈에는 거대한 미래가 보였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심장을 세우겠다. 그때 내 곁에 있던 몇몇 임원은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너무 큰 모험입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위험이 없는 도전은 도전이 아니다. 그 말은 내 인생의 신념이었다. 반도체 투자는 거대한 모험이었다. 공장은 돈을 삼키듯 세워졌고 처음 몇 년은 적자의 연속이었다. 언론은 나를 비난했다. 이건희, 무모한 도박에 빠졌다. 나는 그 기사들을 스크랩해 매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말했다. 좋다. 그들이 의심할수록 나는 더 믿겠다. 신념이란 남이 인정할 때 생기는 게 아니라 모두가 반대할 때 더 단단해진다. 나는 그 외로움 속에서 내 철학을 다시 세웠다. 공장이 완성되고 첫 웨이퍼가 생산되던 날의 공기를 아직도 기억한다. 반짝이는 실리콘 위에 미세한 회로가 새겨질 때 나는 마치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보는 듯 했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다. 기술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일, 세상의 경계를 넓히는 일이었다. 나는 그때부터 기술을 믿기 시작했다. 아니, 인간의 가능성을 믿기 시작했다. 몇 년 후 세계 시장은 변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메모리 강자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삼성이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언론이 다시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그 판단을 하셨습니까? 나는 단호히 말했다. 예측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나는 데이터를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능성을 봤다. 그 말은 단순한 회고가 아니었다. 나의 철학이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돈의 흐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흐름을 본다. 내가 믿었던 건 기술이 아니었다. 가능성을 믿는 용기였다. 남들이 안 된다고 말할 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용기, 그것이 내 인생의 5번째 황금 법칙이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 승부를 걸어라. 나는 항상 말한다. 부자는 세상이 보지 않는 틈을 본다. 가난한 사람은 세상이 이미 본 것을 샜는다. 50세 이후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미 알고 있는 길을 따라가면 평온은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평온은 성장의 다른 이름이다. 진짜 성장은 언제나 불편함 속에서 태어난다. 나는 삼성의 기술자들에게 자주 말했다. 기술은 돈이 아니라 철학이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해 만들어야 했다. 그 철학이 없으면 기술은 단지 철과 유리의 조합일 뿐이다. 그러나 철학이 담기면 그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예술이 된다. 나는 늘 믿었다. 기술은 사람을 담는다. 그래서 나는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키웠다. 인간의 상상력 없이는 어떤 혁신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 중에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그들 중 대부분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하고 이미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했다. 나는 그 두려움을 이기는 자만이 진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스스로에게 물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나를 멈추지 않게 했다. 50세 이후의 인생은 용기의 크기로 결정된다. 젊을 때는 도전이 모험이지만 나이가 들면 도전은 철학이 된다.
나는 도전이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두려워도 움직이는 사람, 불안해도 시도하는 사람, 그가 결국 세상을 바꾼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미래를 두려워하는 순간 과거가 너를 지배한다. 그 말은 내 자신에게도 하는 경고였다. 삼성이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던 날 나는 축하의 잔을 들지 않았다. 대신 회의실에 들어가 말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모두가 놀란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이어 말했다.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험이다. 이 성공을 지킬 철학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추락할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긴장했다. 세상은 항상 변화한다. 오늘의 정상이 내일의 낭떠러지가 될 수 있다. 나는 50세 이후의 삶이야말로 두 번째 전성기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젊을 때는 열정으로 세상을 바꾸지만 그 이후에는 철학으로 세상을 바꾼다. 인생의 절반을 지나면 이제는 싸움의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몸이 아니라 생각으로 싸워야 한다. 나는 말한다. 50세 이후의 도전은 인생의 마지막 불꽃이 아니라 영혼의 재점하다. 그 시절 나는 매일같이 새로운 기술 보고서를 읽었다. 나보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내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그들의 눈빛은 뜨거웠다. 나는 그 열정을 보며 생각했다. 삼성의 미래는 기술이 아니라 이들의 눈빛에 있다. 그래서 나는 젊은 인재들에게 말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이 너를 따라오게 만들어라. 그 말은 내 철학의 핵심이었다. 세상은 늘 변한다. 그러나 변화를 이끄는 사람은 소수다. 나는 그 소수가 되길 원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길, 남들이 두려워한 선택,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비전, 그곳이 바로 내가 가야 할 곳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도전이야말로 가장 값진 사치다. 실패해도 좋다. 그러나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인생은 이미 멈춘 것이다. 나는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해야 한다. 기술과 도전의 시대를 지나며 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었다. 시스템도 자본도 기술도 사람을 이길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세웠다. 사람에게 투자하지 않으면 어떤 미래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은 나의 6번째 황금 법칙. 사람에 대한 신념, 리더십의 본질,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다. 나는 평생 동안 깨닫지 못했던 한 가지 진실을 5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이해했다. 기업의 본질은 건물도 기계도 자본도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이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어도 그 기술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인간이었다. 사람의 생각이 기업을 움직이고 사람의 열정이 시장을 열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것이 리더의 평생 숙제였다. 나는 어느 날 새벽 연구소를 방문했다. 새벽 2시 대부분의 불은 꺼져 있었지만 한 방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왔다. 문틈 사이로 보니 젊은 연구원이 홀로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나는 조용히 들어가 물었다. 아직 퇴근 안 했나? 그는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회장님, 오늘 꼭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뒷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이런 사람이 회사를 키운다. 기술은 노력으로 만들 수 있지만 진심은 흉내낼 수 없다. 그날 이후 나는 사람을 키우는 경영을 시작했다. 나는 직원들에게 성과를 요구하기보다 성장을 요구했다. 단기적인 실적보다 장기적인 철학을 심는 것이 더 중요했다. 나는 임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사람은 숫자가 아니다. 인재를 관리하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해라. 관리당하는 순간 사람은 기계가 된다. 그러나 이해받는 순간 사람은 창조자가 된다. 나는 그런 사람을 키우고 싶었다. 내가 리더십을 배운 건 책이 아니라 현장이었다. 사람은 공장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다. 공기 속의 긴장감, 동료 간의 눈빛, 실패를 견디는 인내, 그런 경험이 한 사람을 리더로 만든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리더는 먼저 걷는 자다. 그리고 가장 늦게 쉬는 자다. 50세 이후의 리더십은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삼성의 조직은 크고 복잡했다. 그러나 나는 그 복잡함 속에서 가장 단순한 원칙을 세웠다. 사람이 먼저다. 시스템이 아무리 정교해도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나는 회장실 문을 열어놓았다. 누구든 나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고 나는 직접 읽었다. 때로는 젊은 직원이 쓴 메모 한 장이 내 결정을 바꾸기도 했다. 나는 그것이 조직의 생명이라고 믿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명령보다 아래에서 올라오는 진심이 회사를 더 강하게 만든다. 나는 신입사원 연수 때마다 이런 말을 했다. 여러분은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일하는 것이다. 회사가 당신을 키우는 게 아니라 당신이 회사를 키운다. 그 말에 놀라는 이들도 있었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기업은 결국 사람의 거울이다. 그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성장하느냐가 회사의 크기를 결정한다. 어느 날 한 임원이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사람을 믿는다는 건 결국 위험한 일 아닙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위험하지 않은 신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신뢰를 가장 강력한 투자라고 생각했다. 신뢰는 돈보다 오래 남고 기술보다 빠르게 퍼진다. 신뢰는 문화가 되고 문화는 운명이 된다. 나는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며 그 진리를 다시 확인했다. 수많은 기업이 쓰러졌고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나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도 회사를 버리지 마라. 그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의 선언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신뢰가 회사를 지켰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끝까지 버텼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위기 때 회사를 구하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의리다. 나는 사람을 고를 때 학력도 스펙도 보지 않았다. 대신 세 가지를 보았다. 첫째, 배우려는 사람인가? 둘째, 책임지는 사람인가? 셋째, 나누려는 사람인가? 나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없으면 진짜 인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책임감이 없으면 무너지고 아무리 성실해도 나눌 줄 모르면 리더가 될 수 없다. 리더란 결과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여러분의 연봉이 여러분의 가치를 말해주지 않는다.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 태도는 기술보다 강하다. 기술은 시대가 바뀌면 낡지만 태도는 세월이 흘러도 빛난다. 나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확신했다. 사람의 진짜 경쟁력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이 흔들리면 기술도 흔들리고 철학도 무너진다. 나는 어느 날 한 젊은 엔지니어와 대화를 나눴다. 그는 말했다. 회장님, 저는 아직 실수도 많고 부족합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게 바로 자네의 강점이야.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결국 성장한다. 완벽한 사람은 배움이 멈추지만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끝없이 성장한다. 나는 그에게 약속했다. 자네가 넘어지면 내가 다시 일으켜 줄 테니 마음껏 도전하라. 그날 그는 눈시울을 붉혔다. 나는 그 눈물 속에서 삼성이 앞으로 나아갈 이유를 보았다. 사람을 키운다는 건 기다림이다. 씨앗이 자라기 전에 수백 번의 비가 내려야 하듯 인재도 수많은 실패를 겪어야 성장한다. 나는 그 과정을 믿었다. 빠른 성과보다 느린 성장,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철학, 그것이 나의 리더십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사람의 마음을 더 많이 보게 되었다. 젊은 시절에는 머리로 경영했지만 50세 이후에는 마음으로 경영했다. 직원의 표정, 말투, 침묵, 그 안에 회사의 온도가 있었다. 회사는 결국 사람의 감정으로 움직인다. 냉정한 계산보다 따뜻한 신뢰가 더 멀리 간다. 나는 언젠가 이런 말을 했다. 삼성의 진짜 경쟁력은 반도체가 아니라 사람이다. 반도체는 모방할 수 있지만 사람은 복제할 수 없다. 그 말은 지금도 진리다. 기업의 운명은 제품이 아니라 철학을 가진 인재가 결정한다. 인재는 기술보다 오래가고 철학보다 깊다. 나는 그것을 믿었다. 50세 이후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진짜 부자는 돈을 남기지 않는다. 사람을 남긴다. 내가 평생 쌓은 부는 숫자가 아니라 내가 키운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날 때 나는 비로소 성공했다고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결국 인생을 믿는 일이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일은 가장 느리지만 가장 오래 남는다. 그것이 나의 6번째 황금 법칙이었다. 사람에게 투자하라.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사람을 키운다는 건 단지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대를 위해서였다. 내가 그들에게 준 철학이 다음 세대를 이끌 것이다. 이제 나는 내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남기려 한다. 다음은 나의 7번째 황금법칙, 세대에게 전하는 통찰과 경고 이야기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젊은 시절에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었다. 그러나 50세 이후 나는 비로소 알았다. 인생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는 것을 나는 후배들에게 자주 말했다. 빨리 가는 자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는 자가 성공한다. 세상은 속도를 찬양하지만 방향을 잃은 속도는 파멸이다. 나는 내 인생의 전반부를 속도로 살았고 후반부를 방향으로 살았다. 한 번은 젊은 임원이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방향은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다.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해야 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소리를 낸다. 이 길이 옳다. 저게 유행이다. 그러나 진짜 리더는 그 소음 속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듣는다. 자기 철학이 없는 사람은 남의 생각에 휘둘리고 남의 성공에 묻혀 사라진다.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건희, 너는 왜 이 일을 하는가? 그 질문이 내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었다. 나는 젊은 세대에게 당부하고 싶다. 성공은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다. 남과 싸워 이기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고수하는 것이 성공이다. 사람들은 부를 목표로 달리지만 나는 목표보다 방향을 믿었다. 방향이 올바르면 속도는 따라온다. 그러나 속도만 빠르고 방향이 틀리면 결국 그 길의 끝에는 절벽이 있다. 50세 이후의 인생은 속도의 시대를 지나 깊이의 시대로 들어간다. 젊을 때는 많이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면 무엇을 버릴지가 더 중요하다. 나는 그때 알았다. 진짜 지혜는 쌓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이다. 욕심을 덜고 불안을 덜고 불필요한 비교를 덜면 비로소 인생이 보인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덜어낼수록 더 멀리 간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도 달라졌다. 젊을 때는 능력을 보았지만 지금은 마음을 본다. 능력은 오늘의 결과를 바꾸지만 마음은 내일의 방향을 바꾼다. 나는 후배들에게 자주 말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위기 때 드러난다. 여유로울 때는 누구나 좋은 사람이다. 위기를 견디는 사람, 남 탓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세상을 바꾼다. 어느 날 한 젊은 사원이 내게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저는 요즘 너무 불안합니다. 제 자리가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 불안은 잘못된 게 아니다. 그건 성장의 증거다. 불안함이 사라지는 순간 성장은 멈춘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덧붙였다. 불안하다는 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 불안 속에서 길을 찾아라. 그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나는 50세 이후의 삶을 깨달음의 시간이라 부른다. 이 나이에 이르면 돈보다 시간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젊을 때는 돈으로 시간을 사지만 나이가 들면 시간을 위해 돈을 쓴다. 결국 인생은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로 결정된다. 나는 그 진실을 너무 늦게 배웠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시간을 소모하지 말고 투자하라. 시간은 가장 공정한 자본이다.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 주어지지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 나는 종종 이런 말을 했다. 성공이란 결국 좋은 결정을 내린 시간의 총합이다. 젊은 시절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 결정을 내렸지만 나이가 들수록 결정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결정이 많다는 건 방향이 없다는 뜻이다. 방향이 명확하면 결정을 고민하지 않는다. 나는 이 원칙을 인생에도 적용했다. 무엇을 할까 보다 왜 하는가를 먼저 물었다. 왜가 분명하면 뭐든 어떻게는 따라왔다. 나는 후배들에게 자주 말했다. 당신이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보다 철학을 먼저 가져라. 돈은 철학을 따라온다. 그러나 철학 없는 돈은 반드시 사라진다.
나는 많은 부자들을 봐왔다. 그러나 그중 절반은 부유했지만은 불행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돈은 있었지만 이유가 없었다. 왜 살아야 하는가? 왜 일해야 하는가? 그 왜를 잃어버린 순간 인간은 빈 껍데기가 된다. 나는 50세 이후부터 유산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내가 떠난 뒤 세상에 무엇이 남을까? 건물, 재산 아니었다. 내가 남길 수 있는 것은 철학뿐이었다. 철학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형태가 없지만 세대를 이어간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철학을 남겨라. 돈은 사라지지만 철학은 남는다. 나는 나이가 들면서 세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커졌다. 젊을 때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외쳤지만 50세가 넘으니 세상에 감사할 줄 알게 됐다. 그 차이는 거대했다. 젊은 시절에 나는 세상을 정복하려 했고 이제의 나는 세상과 화해하려 했다. 나는 그것이 성숙이라고 생각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세상을 굴복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나는 어느 날 이런 말을 했다. 50세 이후의 성공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 나는 늘 더 높은 곳을 향했지만 지금의 나는 더 깊은 곳을 향했다. 위가 아닌 안. 성장은 위로 향하지만 성숙은 안으로 향한다. 나는 안으로 파고드는 그 과정을 통해 진짜 평화를 얻었다. 어느 날 밤 나는 혼자 책상 앞에 앉아 옛날 일기장을 펼쳤다. 그 속에는 젊은 날의 열정과 분노, 좌절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세상을 바꾸고 싶다. 나는 그 문장을 조용히 읽으며 미소 지었다. 이제 나 자신을 바꾸는 게 더 어렵다는 걸 안다. 그것이 나의 결론이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쉽다. 그러나 자신을 바꾸는 건 평생의 일이다. 이제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50세 이후의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쇠퇴가 아니라 진화다. 인간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깊어짐 속에서 비로소 자유를 얻는다. 돈, 명예, 권력, 그것들은 잠시 머물 뿐이다. 그러나 철학은 남는다. 철학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다. 그러나 가장 큰 깨달음은 단순했다. 방향을 잃지 않으면 속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이 나의 7번째 황금 법칙이었다. 속도가 아닌 방향을 선택하라. 그리고 나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했다.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다. 수많은 도전과 실패, 성장과 변화를 지나온 뒤 나는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다음은 나의 8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 성공의 재정의 부와 인생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결론이다. 나는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스스로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이거니 성공이란 무엇인가? 젊은 시절에 나는 주저없이 대답했을 것이다. 이 시장 점유율 세계 1등. 그러나 지금의 나는 그 대답이 틀렸음을 안다. 성공이란 숫자가 아니다. 성공은 철학이다. 돈은 사라지고 명예도 잊히지만 철학은 남는다. 내가 평생을 걸어 만들어 온 것은 기업이 아니라 철학이었다. 그것이 나를 지탱했고 그 철학이 삼성을 그리고 내 삶을 완성시켰다. 나는 수많은 정상의 순간을 경험했다. 반도체 세계 1위, 글로벌 브랜드 1위, 매출 기록 갱신. 그러나 그 모든 성취의 순간에도 마음 한편이 허전했다. 왜일까?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이거니 너는 지금 행복한가?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진짜 행복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겼느냐에서 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그때서야 깨달았다. 성공은 정복이 아니라 남김이다. 나는 젊은 시절 속도의 경영을 했다.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확장했다. 그러나 50세 이후에 나는 깊이의 경영을 했다. 더 천천히, 더 단단히, 더 의미 있게. 이제와 돌이켜보면 속도는 성장의 도구였지만 깊이는 인생의 본질이었다. 사람은 젊을 때 성장을 추구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의미를 찾아야 한다. 의미 없는 성장은 결국 허무로 끝난다. 나는 그 허무를 수없이 봤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부자의 철학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말하는 부자의 철학이란 단순히 돈을 잘 버는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다.
가난할 때는 끈질기게 버티는 용기, 성공했을 때는 겸손히 내려놓는 지혜,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완성된다. 나는 그 진리를 얻기까지 70년이 걸렸다. 내가 회사를 세우고 키울 때 가장 자주 들은 말이 있었다. 이건희는 완벽주의자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좋아하지 않았다. 완벽이란 실수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나는 완벽을 추구했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진 않았다. 왜냐하면 실패는 완성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완벽한 인생은 없다. 다만 매일의 실수를 통해 자신을 다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다. 내가 젊은 시절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실패였지만 나이가 든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 무의미한 성공이다. 성공은 반드시 타인을 비춰야 한다. 나 하나만 잘 되는 성공은 오래가지 않는다. 세상을 비추는 성공, 사람을 남기는 성공, 그것이 진짜 성공이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성공을 나누어라. 혼자 가진 성공은 결국 고독이 된다. 나는 세상의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느꼈다. 세상이 바뀌면 사람도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늘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먼저 내가 변하자. 리더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내 인생을 통해 깨달았다. 리더십의 본질은 권력이 아니라 희생이다. 앞장서서 빛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 속에서 길을 닦는 사람. 그것이 리더의 진짜 자리였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경쟁을 내려놓았다. 젊은 시절에는 라이벌을 이기려 했지만 이제는 내 어제를 이기려 했다. 사람은 남과 비교할 때 불행해지고 자신과 비교할 때 성장한다.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제 나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면 그것이 진짜 성공이다. 성공이란 남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자신보다 단단해지는 것이다. 어느 날 밤 나는 창가에 앉아 불 꺼진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지만은 그중 일부는 곧 꺼질 것이었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사람의 인생도 저 불빛과 같다. 중요한 건 얼마나 밝게 빛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남느냐다. 밝음은 순간이지만 따뜻함은 지속이다. 나는 이제 뜨겁게 빛나는 삶보다 조용히 따뜻한 삶을 원했다. 그것이 진짜 부자의 삶이었다. 나는 종종 젊은 시절의 나를 떠올린다. 불가능을 향해 달리던 그 젊은 남자, 세상을 바꾸겠다고 외치던 그 패기, 이제 그 청년에게 말하고 싶다. 이건희, 세상은 네가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너 자신부터 바꿔야 한다. 세상은 거울이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그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메시지다. 내가 살아오며 느낀 것은 돈은 결국 시간을 사는 도구라는 것이다. 돈은 자유를 준다. 그러나 그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의 품격을 결정한다. 나는 돈을 통해 배웠다. 돈은 성취의 상징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다. 돈을 많이 벌수록 더 많은 눈이 나를 향한다. 그래서 나는 늘 내 자신에게 물었다. 이 돈이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가? 아니면 묶어두는가? 돈이 나를 묶을 때 나는 그 돈을 버렸다. 부의 본질은 소유가 아니라 통제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직원들에게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말했다. 부는 끝이 아니다. 그것은 시작이다. 부를 가졌다면 이제 나누어라. 세상은 나눌수록 커진다. 나는 그 진리를 늦게 배웠다. 그러나 늦게 배운 진실이야말로 가장 깊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떠난 뒤에도 나의 철학이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철학은 죽지 않는다. 철학이 있는 기업은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한다.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발표하던 순간 나는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삼성을 다시 태어나게 하라.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나는 그 말을 내 자신에게 다시 돌려준다. 이건희, 너도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인생은 한 번뿐이지만 깨달음은 수없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것이 인간의 위대함이다.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성공이란 돈을 버는 능력이 아니라 의미를 남기는 힘이다. 50세 이후의 인생은 돈을 쌓는 시기가 아니라 자신을 완성하는 시기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부자의 철학으로 사는 것. 그것이 내가 평생을 걸쳐 배운 마지막 진리다. 나는 눈을 감으며 이렇게 되뇌었다. 멈추는 순간 추락이 시작된다. 그러나 멈추지 않는 자는 끝없이 새로워진다.
나는 여전히 변화를 믿는다. 변화는 젊은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다. 살아있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의무다. 이것이 내 8번째 황금 법칙이자 인생의 결론이다. 멈추지 말고, 그리고 나의 9번째이자 마지막 법칙, 부는 철학이다. 철학이 남는 자가 진짜 부자다. 이제 나는 조용히 미소 짓는다. 세상은 변했고 사람은 떠났지만 철학은 남았다. 그리고 그 철학이 누군가의 길을 비춘다면 그것이 내가 세상에 남긴 가장 큰 부이다.